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이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한국 전사 20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끔찍한 내전이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현재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RSF-이 진부군의 통합 문제를 두고 수도에서 무장 충돌을 시작했는데 이 충돌로 일주일 동안 2,000명이 넘는 수단인들이 이웃나라인 남수단으로 피신했고 진세계 각국은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동원해 자국민 탈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한국 역시 수단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극비작전을 수행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직전을 위해 도입한 특수부대의 면모가 특이합니다.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수단 군인들이 손도 못 써보고 놀쳐버렸는데 아프리카에서 현원한 모세의 기적 그리고 극비작전을 수행한 특수부대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된 강철부대, 가짜사나이 등 특수부대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한국에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김칠부대에는 육군 특진사 707특임대, 해군 해난구조진대 SSU, 해군 특수진진단 UDT,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특임대 SDT 출신 등 실제 특수부대 출신의 출연자들로 구성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이 복무했던 특수부대는 진부 손에 꼽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부대들이지만 강칠부대에 등장하지 않은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CT, 컴배트 컨트롤팀로 물리는 공정통제사인데요. 사실 공정통제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했습니다. 몇 년 전 달레반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당시 한국인들과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391명의 탈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일론에서 이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으니까요. 사실 CCT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공정통제사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공정통제는 전쟁 시 공수부대원이나 물자를 공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쟁 발발 시 제일 먼저 직진에 침도한 후 아군이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초기 관제, 화물 및 병력 투하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헬기에서 낙하한 후 바다 밑으로 잠수해 은밀히 진입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직진에 파고들어야 하죠. 이후 직진에서 직접 관찰한 고도와 바람, 날씨, 지형, 전투 상황 등을 고려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병력과 화물이 진입한 장소에 투하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데요. 즉, 만약 이들이 공정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진에서의 전투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임무 때문에 이들을 묽은 베레나 침두로의 개척자 또는 가장 민저 침두에 가장 늦게 탈출하는 특수부대 등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CCT가 타 특수부대와 차별화되는 점은 전체 부대원이 고작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CCT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훈련을 수료하게 되는데 우선 육군 특진사 707특임대에서 1년 동안 미카산 강화 및 고공 훈련을 논과해야 하고 바다에서의 특수직진을 위해 해군에서 UDT SEA에서 1년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흥급구조, 인벽 등반, 짐수, 대테러 등등 자체직으로 1년의 특수훈련을 포함 고난이도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 중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CCT 선발과정을 진행하는데 낙오 없이 무사히 3년을 수료하면 비로소 묽은 베레를 수여하게 되고 끝까지 완수하는 인원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의 훈련은 워낙에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 공개된 직이 없고 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진군을 동틀어 가장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을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단에 등장한 겁니다. 인천에서 9,800km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수단에 도착합니다. 2021년 세계은행 월드뱅 기준으로 수단의 1인당 GDP는 고직 751.82달러, 약 1,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수단 전체 인구의 평균치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아와 가난에 시달립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수단은 축복받은 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넓은 국토와 덤으로 천연가스, 금, 은, 망간, 아연, 철 등 나일강을 주축으로 하는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데, 특히 밀, 깨, 사당수와 같은 농작물 재배도 활발해 안정만 된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단은 이 잠재력이 발현되려면 우선 내부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인증 갈등과 종교 갈등의 심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내진을 치른 끝에 2011년 급기야 남수단의 분리독립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경제직물 평등과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인해 또 내진이 밥생했습니다. 물과 얼을 전에 말이죠. 수단에서 내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15일 2011년 남수단이 분리독립한 후 진권을 잡은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는 제대로 국가를 통치하지 못해 빈곤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한다며 군부가 등장해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독재자 축출에는 성공했으나 군부의 등장은 시민들의 물만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권력을 갖지 않겠다며 이달라 함독을 총리로 선출했지만, 자신들의 바램과 달리 그가 정권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니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진권을 잡은 알부르한 대통령은 시민들을 달래고자 진부를 구성했으나 그에게 방해 요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신속지원군 레피드 서포트 포어시즈 RSF이 있었죠. 쿠데타 과정에서 군부의 커다란 조력자이면서 일 잘하는 하수인이 되어준 RSF는 진규군과는 별개의 민병대로 활동하며 군부의 권력 장악에 힘을 실어줬는데, 군부와 RSF 간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군부는 러시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RSF는 칠러 성향을 보여 이를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군부와 RSF의 통합 문제가 내진의 물씨가 됐죠. 군부는 2년 내로 RSF를 진규군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지휘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간 군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RSF의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참다 못한 RSF가 2022년부터 수단 진역에 10만 명 규모의 조직원들을 배치시켜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올 4월 15일 그 긴장감이 내진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진의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이 입습니다. 내진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넘는 수단인들이 님수단으로 피신했습니다. 물론 수단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국민 구하기 탈출 작전에 돌입했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기니지, 요르단, 이집트 등은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답출 작전을 성공했는데, 한국 역시 이 직진을 완벽히 수행해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루진 노심초사하던 한국인들에게 안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단에 거주하던 한국 외교관과 교민 28명이 수단을 탈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수단은 카오스 그 자체였기 때문에 탈출 작전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수단에서 탈출 작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인데요. 국방부는 공군 C-130J 슈퍼 허릴리스 수송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에 착륙시켰는데, 이 수송기에는 707특임대와 조종사, 정비사,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최초 수단의 수도인 하르톤 공항으로 착륙할 예정이 있으나 공항이 폐쇄되자 일단 지부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다시 수단의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상 이승이라는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므로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까지 급파했습니다. 여기에 아프간 칠수 당시철임 항속거리가 슈퍼 허큘리스의 2배에 달하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출발했는데요. 이 수송기는 유립 에어버스 A330 여객기를 개조한 기체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미라를 직진 때도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은 흔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수단 동부 호네에는 포트 수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흔해에는 제다가 있죠. 그래서 우선 교민들을 하르톤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한 후 이들을 실어 제다로 이동한 후 다시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이 계획됐죠. 이 시각 한국 교민 28명은 하르톤의 한국 대사관으로 긴급 피신해 있었는데 이들을 대사관에 피신시킨 것은 진부 남공안 주수단 대사 덕분입니다. 그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가 진부 차량에 태운 후 대사관으로 데려왔는데 항구도시 포트 수단까지의 이동이 미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탈출 작전은 최초 포트 수단까지 13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안진을 위해 33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실어 나른 버스에는 한국 교민 외에도 5명의 일본인도 동승했는데 하르톤에서 시 외곽까지 이동할 때는 ISF 오토바이 호송단이 호위했고 이후 UAE 대사관 차량이 이들을 에스코트했다고 하는데요. 긴 이동 시간을 위해 교민들은 김밥 40줄과 떡 등을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비상식량으로 준비한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트 수단에 도착한 교민들은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제다로 이동한 후 제다에서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인조약기구 NATO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호화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호화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I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 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코어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 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의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3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슨은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리엘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시티, 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의 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3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을 다 걸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 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 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1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1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1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세에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내장되어 있고 망간 77%, 금 31%,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 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R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래닛 모스트 파워펠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살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벼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오프에부아니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